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꼭 알아야 할 최신 보험 뉴스 10가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분석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그냥 뉴스를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 소식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지갑, 그리고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핵심만 딱 뽑아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빚과 사망보험금의 그 아슬아슬한 관계부터요. 병원만 안 가도 보험료를 확 깎아주는 상품. 그리고 내가 가입한 보험사는 과연 안전한가? 이런 이야기까지 깊이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바로 내 돈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만약 부모님께서 1억 원의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좀 막막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나를 수액자로 하는 사망보험금이 있다면 이 보험금 받아도 괜찮을까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빚까지 다 떠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정말 헷갈리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많은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또 실제로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요. 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아도 되는 거군요. 네, 법적으로 사망보험금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 그러니까 상속재산이 아니거든요. 상속재산이 아니면 뭔가요? 수익자로 지정된 바로 당신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고유재산이라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상속재산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주 쉬운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택배 상자 비유라고 부르는데요. 택배 상자요? 네, 부모님이 남기신 모든 재산과 빚을 하나의 커다란 상속 상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상상이 되네요. 상속을 포기한다는 건 이 상자 자체를 저는 안 받겠습니다 하고 그냥 수치 거부하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사망보험금은 애초에 그 상자 안에 들어있던 물건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당신 이름이 큼지막하게 적힌 송장이 붙어서 온 뭐랄까 별도의 선물 상자인 셈이죠. 그러니까 빚이 들어있는 그 상속 상자는 거절하더라도 내 이름으로 온 선물 상자는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 원리입니다. 와, 그 비유는 완벽하게 이해가 됐는데요. 근데 한 가지 현실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거죠? 실제로는 그 모든 돈이 결국 제 은행 계좌 하나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신없는 와중에 제가 실수로 상속 재산인 아직 못 받은 입원비 같은 걸 먼저 인출해서 써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걸 구분할 방법이 있나요? 와,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실수가 1억 원의 빚을 모두 떠안게 되는 치명적인 함정으로 이어집니다. 정말요. 네. 사망보험금 말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진단비나 입원비 혹은 보험을 깼을 때 나오는 해지 환급금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은 전부 별도 선물 상자가 아니라 원래 부모님 소유였던 그 상속상자 안의 물건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돈들 중 단 하나라도 꺼내서 사용하면 법은 당신이 그 상자 전체를 받겠다고 동의한 걸로 봐요. 상자 전체를요. 네, 이걸 단순 승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상속 포기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다면 내 이름으로 온 사망보험금 외에는 어떤 보험 관련 돈에도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와, 정말 아찔하네요. 순서 하나 잘못 지켰다가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나라나 지자체가 저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고 있다는 게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놓치고 계세요. 그래요? 네, 이 사례들을 꿰뚫는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제 지자체가 보험을 단순한 사후 보상 수단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는 건데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심지어 젊은 부모들을 유치하기 위한 뭐랄까 적극적인 복지 정책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보험은 당신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지는 또 하나의 지역 혜택이 된 셈이죠. 지역 혜택이라니 흥미롭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세종시, 광주시 같은 많은 지자체들이 새해를 맞아서 보장 금액을 올리거나 항목을 확대하고 있어요. 일상생활 중에 재난이나 사고, 심지어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가진 개인보험과 별개로 추가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와, 이건 정말 좋은데요? 그렇죠. 또 옥천구는 관내 영유아들을 위해서 상해보험에 일괄 가입해주고요. 양산시는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는 등 저출산 시대에 부모님들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아주 활발합니다. 단순히 큰 사고뿐만 아니라 생활 속의 작은 위험까지 챙겨주는 것 같네요.
지금 바로 당신이 사는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시민안전보험 이렇게 검색 한번 해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와, 제가 모르는 사이에도 국가나 지자체가 이렇게 챙겨주고 있다는 게 놀라운데요. 한편에서는 보험사들이 직접 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아주 파격적인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고요. 네, 이제 보험사들의 경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최신 보험 상품 트렌드를 살펴보면 그 방향이 딱 보이죠.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건 이거였어요. 병원에 가지 않으면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주고 심지어 수술 날짜만 잡아도 보험금의 70%를 미리 준다는 상품이요. 아, 한화생명의 시그니처 H 통합보험 말씀하시는군요. 네, 맞아요. 잠깐만요. 상식적으로 보험사가 손해 아닌가요? 뭔가 숨겨진 조건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부터 드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이 상품은 보험의 패러다임이 사후 보장에서 사전 건강관리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거든요. 사전 건강관리요? 네,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입자가 건강을 잘 유지해서 병원에 안 가는 게 결국 보험금 지급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이득이 되는 장사라고 판단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무조건 50%를 할인해 주는 건 아니고 건강등급이나 활동량 측정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게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좋은 소식이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만성질환이 있거나 몸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좀 차별받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그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실제로 그런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험사들이 다른 당근도 함께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은 카티라이프 같은 최신 무릎줄기세포 치료처럼 이전에는 보장 여부를 두고 분쟁이 잦았던 고가의 신의료 기술까지 보장 범위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픈 사람에게는 최고의 보장을, 건강한 사람에게는 최고의 할인을 제공하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셈입니다. 이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귀가 번쩍 뜰 소식이네요. 반려동물 병원비 연간 최대 4천만 원까지 보장된다면 어떠세요? 와, 4천만 원이요? 네, KB손해보험이 새해부터 펫보험 시장에 승부수를 돌렸습니다. 이 또한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제 친구 강아지가 최근에 양말을 삼켜서 응급수술을 받았거든요. 아이고, 그때 병원비가 100만 원 넘게 나온 적이 있어요. 정말 아찔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펫보험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 2년 사이에 반려동물 의료비가 거의 2배로 뛰었다는 통계도 있고요. 4천만 원이면 정말 웬만한 사람 보험 못지않은 수준인데요. 이번 KB손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요? 핵심은 보장 금액의 대폭적인 확대, 그리고 고액 치료 보장입니다. 입원과 통원을 합쳐서 연간 보장 한도를 크게 늘리고요. 특히 비용이 많이 드는 항암 치료비까지 보장에 포함시킨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제 반려법률 보험도 단순히 가입했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시대를 지나서 어떤 보장을 얼마나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노후 준비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뉴스도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4,500을 돌파한 요즘 은행 예금만으로는 좀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크잖아요. 맞아요. 자산가들이 다시 투자형 연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요. 네, 변액연금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펀드에 투자해서 그 운용 실적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상품이죠. 네. 물가 상승률을 이기는 좀 더 적극적인 노후 준비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180억 원을 상속받은 40대 자산가가 절세와 수익을 위해서 최저보증 변액연금을 활용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다시 관심이 뜨거워졌죠. 하지만 투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항상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원금을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관리입니다. 관리요? 네, 그냥 가입만 해놓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시장 상황이 변할 때마다 투자 중인 펀드를 시장에 맞게 변경해주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당연히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과 제도의 변화 그리고 업계의 미래인데요.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소에서 보험료 누가 낼 거냐고 싸우다 과태료 200만 원을 낼 수 있다는 소식.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1월 1일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 시설에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법조항의 모호함에 있습니다. 법에서는 관리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만 규정했는데 이 관리자가
충전소가 설치된 건물의 주인인지 충전기를 운용하는 사업자인지 명확하지 않은 거죠. 아, 그래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저는 건물주고 당신은 충전 사업자면 서로 네가 내라 라고 하는 이른바 핑퐁 게임이 벌어지는 장면이 눈에 선하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삼성화재 같은 보험사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면 보상 처리가 한없이 길어지고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요. 아, 지금이라도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고 누구든 서둘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어쩌면 오늘 다룰 뉴스 중에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내가 꼬박꼬박 돈을 내고 있는 내 보험사, 정말 안전할까요? 2027년부터 강력한 규제가 시작되면서 제2의 흥국생명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보험금이 걸린 문제니까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보험사들은 KICS라는 재무 건전성 지표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요. KICS요? 네, 작년에 많은 보험사들이 이 지표를 맞추려고 자본성 증권이라는 일종의 빚을 내서 겨우겨우 버텨왔습니다. 빚을 내서 건전한 척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KICS는 보험사의 가계부를 검사하는 것과 같거든요. 가계부요? 지금까지는 기본 자본, 그러니까 월급처럼 내가 확실히 번 돈뿐만 아니라 자본성 증권, 즉 급해서 빌린 마이너스 통장 잔고 같은 빚까지 내 재산인 것처럼 쳐졌습니다. 아, 하지만 2027년부터 금융당국이 월급으로 번 진짜 돈만 당신 재산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아, 그 비율을 들으니까 단번에 이해가 되네요. 갑자기 마이너스 통장을 다 갚아야 하는 상황에 몰리는 보험사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기초 체력이 약한 중소형 보험사들은 빌렸던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소비자한테는 어떤 영향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이제 우리는 보험에 가입할 때 단순히 보험료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지표가 얼마나 튼튼한지까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해진 시대입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뉴스들을 깊이 있게 다뤄봤네요. 상속 문제부터 반려동물, 전기차, 그리고 내 노후 자금과 보험사의 안전성까지. 네, 보험은 이제 정말 우리 삶의 모든 순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다룬 뉴스들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바로 위험의 가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위험의 가격이요? 네, 상속인이 떠안을 수도 있는 부모님의 빚, 갑자기 불어난 반려동물의 병원비, 전기차 충전소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위험에 끊임없이 가격표를 붙이고 그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그 고민의 결과물 중 하나인 셈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당신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삶에 나타날 또 다른 새로운 위험에는 어떤 형태의 보험이 필요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비용은 당신이 기꺼이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